김내성 걸작 추리편 타원형의 거울 제1부 저자 김내성.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추리소설 현상모집. 발간한 지 1년도 못 되어 거의 1만 부의 발행 부수를 가지고 있다는 실로 놀라울 만큼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월간 잡지 괴인은 세상이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추리소설 전문 잡지였다. 외국에서는 그리도 유행하는 추리소설, 독자의 마음을 꽉 붙잡고 최후까지 놓아줄 줄을 모르는 가장 흥미있고 가장 대중적인 추리소설이 어째 우리 조선에는 아직 싹도 돋아나지를 못하였는고. 조선 민족성이 추리소설을 배척함인가, 추리소설에 애착의 감을 느끼지 못하리만큼 그들의 이지적 활동이 부족한 때문인가. 아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이지를 사랑한다. 다만 저널리즘이 민감하지를 못한 탓이다. 이것이 추리잡지 괴인을 주재하게 된 백상몽의 꿈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 꿈은 창간호가 3만을 거듭하였을 때부터 실현되었다. 괴인은 날개가 돋친 듯이 팔렸다. 듣건대 백상몽은 평북 사람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며 단연관 금강맥을 찾으려 조선 13도를 방랑하다가 만사가 뜻대로 못되므로 그만 서울에 주저앉게 되었다고 한다. 서울 한모퉁이에 주저앉은 그는 매일같이 소년시대에 즐기던 추리소설 탐독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재미있는 소설이 어째 우리 조선에는 아직까지 한 편도 없을까? 꿈꾸기를 즐겨하는 그는 몇 푼 남지 않은 주머니를 어루만지면서 소위 매너리즘에 시달리는 수백만 민중에게 훌륭한 선물을 하리라고 공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창작의 붓을 쥐는 한편 문단 제시에게 조선 현상에 맞는 추리소설의 집필을 부탁하여 드디어 괴인이라는 추리잡지를 세상에 내놓았던 것이다. 그는 벌써 60에 가까운 늙은이다. 귀 밑에서부터 아래턱까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도수 높은 근시경을 콧머리에다 올려놓은 그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사장실 팔걸이 의자에 깊이 앉아서 창밖의 혼잡한 종로 내거리를 멍하게 바라보기를 무척 좋아한다. 그러던 어떤 날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초인종을 쳐서 사원 한 사람을 불러다가 앞에 세우고, 그런데 군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 괴인은 마치 나는 듯이 팔리거든. 대중의 굶주린 독서욕을 우리들은 100%까지 만족시켜준다. 범죄와 탐정, 하하, 얼마나 대중적이며 자극적인 잡지인가 말이야, 응?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에는 조금도 과장이 없습니다. 사실 괴인에 대한 세상의 인기는 굉장합지요. 계급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괴인은 어떠한 독자층에라도 파고드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머리를 싸매게 만들지요. 지금과 같은 스피드로 발전해 나간다면 3년이 못되어 10만의 독자를 획득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수염을 한번 쓸어만지며 가장 유쾌하다는 듯이 군의 말에 틀림이 없겠지. 그런데 이번 1주년 기념호에 무슨 재미있는 현상 문제를 하나 실어보면 하고 생각하는데 군의 의견은 좋습지요. 한 300원쯤 상금을 걸고. 300원? 왜 좀 적은가? 아니올시다. 너무 많아서.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과 정비례하여 괴인이 더 팔리면 그만이지. 하긴 그렇습지요. 그런데 문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어려워서 맞추는 적 없으면 300원이란 상금은 그대로 굳겠군요. 하하, 군도 미혹한 편은 아닌 듯 싶어. 자, 이것이 문제네. 사장은 테이블 서랍에서 현상 문제를 기록한 원고지를 꺼내어 사원에게 주었다. 이래하여 드디어 추리잡지 괴인 10월호에는 다음과 같은 가장 흥미있고 가장 추리적인 현상 모집이 게재되었던 것이다. 출제자 백상몽의 말. 본사에서 발행하는 추리잡지 괴인이 창간한 지 1년도 못 되어
이와 같이 훌륭하게 발전의 길을 밟게 된 것은 실로 애독자 제군의 두터운 후원과 성의 있는 편달이 산물로서 사내 일동은 오직 감사의 마음 금치 못하는 바올시다. 그래서 본사는 괴인을 사랑하시는 독자 여러분의 두터운 뜻을 고맙게 생각하여 오는 새해 신년호, 다시 말하면 괴인 찬간 1주년 기념호에다 실릴 재미있는 현상 모집을 하여서 비록 사소하나마 당선자에게 다음과 같은 상금을 진정코자 하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 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현상 문제는 소위 출제자의 상상적 문제가 아니고 경찰 당국에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유야무야하게 내버려둔 저 유명한 김남희 살인사건입니다. 이 유명한 살인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평양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잔혹한 살인극으로서 아직까지 누가 진정한 범인이며 또 어떠한 방법으로 살해하였는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추리소설 애독자는 다시 말할 것도 없거니와 소위 명수사관이라고 자칭하는 제시 및 강호 일반의 성의 있는 응모를 절망하오며 모집 규정과 살인사건의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모집 규정 문제 A. 범인은 누구인고 B. 살인 동기는 무엇인고 C. 살인 방법은 어떠한고 상금 300원 선자 이 문제를 낸 괴인사 사장 백상몽 펜네임 자유 그러나 원고지 첫 장에 주소와 성명을 기록할 것 마감 10월 30일 발표 19XX 괴인 신년호 보낼 곳 서울 종로이가 괴인 편집부 관계인물 모현철 38세 소설가 김남희 28세 모현철의 아내 유시영 27세 신진 시인 식모 51세 전신불수의 노파 이쁜이 17세 식모의 딸 하녀 살인 현장의 상황 응모자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살인 현장인 소설가 모현철의 문화주택을 극히 간단하게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쪽은 행길, 동쪽은 행길을 건너 대동강을 바라보고 남쪽과 서쪽은 돌담을 사이에 두고 다른 집과 접해 있습니다. 돌담을 따라 포플러 나무가 나란히 서 있고 들에는 커다란 화단이 있는데 먼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관, 현관에서 복도를 따라 각 방으로 통합니다. 이 2층으로 된 주택은 침실과 현관 바로 위층이 주인 모현철의 서재고 층층대를 건너 바로 안방 위층이 시인 유시영이 기거하는 방인데 김남희가 살해당한 곳은 현관에 딸린 아래층 침실입니다. 이제 이 침실의 현황을 대략 추려서 써보면 남쪽과 동쪽에 유리창이 몇 개씩 있는데 양편 다 물빛 커튼이 늘어져 있고 그 동쪽 담 유리창 밑에 더블 베드가 놓여 있으며 베드 위에는 세계문학 전집 가운데 있는 춘희 한 권이 반만큼 펼쳐져 있었습니다. 베드 옆에 한 개의 의가가 서 있으며 그 의가에는 피해자 김남희의 치마와 저고리 그리고 초콜릿빛 양말이 한쪽 기다랗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침실 북쪽 담에는 결혼 1주년 기념이라고 쓴 직경이 한자나 되는 둥그런 거울이 걸려 있는데 그 거울을 사이에 끼고 대와 매화를 그린 묵화가 2장 붙어 있으며 시계, 부인 잡지가 놓여 있는 테이블, 등의자 같은 것에 대한 위치는 위에 그린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그런데 모현철 씨의 사랑하는 아내 김남희의 시체가 쓰러져 있던 곳은 바로 침대 앞인데 목에는 피해자의 소지품인 초콜릿빛 양말이 잘쑥하니 매어 있고 그것은 의가에 걸려있는 것과 한 켤레가 됩니다. 얼굴은 무섭게 충혈되었고
약 5분간의 질식사였습니다. 살해 시각은 밤새로 1시 25, 6분이라고 판명되었고 피해자는 비교적 섬약한 편이어서 굳세게 저항한 흔적도 없고 물적 증거로는 흉기인 양말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금품이 분실된 흔적도 없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정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심정에서 주고받고 한 신문조서에 기록된 바를 적당히 간추려 보고자 합니다. 이쁜이의 진술. 증인은 언제부터 모현철의 집에 있게 되었는가? 2년 전부터 어머니와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모현철과 무슨 친척 관계는 없는가? 없습니다. 유시영은 언제부터 또 어떠한 이유로 모현철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가? 작년 정월부터 오셨습니다. 듣건대 유 선생님은 이쁜이 이하 전부가 평안도 사투리로 류 선생님이라고 하였으나 편의상 여기에서는 표준어를 쓰기로 합니다. 모 선생님의 제자라는데 유 선생님에게는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어서 모 선생님이 가엾게 생각하시어 같이 데리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 모현철은 언제든지 2층 서재에서 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소설을 쓰시는 때만 2층에서 주무십니다. 그러면 그날 밤도 2층에서 잘 예정이었던가? 네, 한 2, 3일 전부터 소설을 쓰시기 시작하여서 대단히 분주하신 모양으로 늘 2층에서 주무셨습니다. 김남희가 살해당한 날 밤의 이야기를 자세히 말해보라. 네, 그날 밤 8월 25날 밤입니다. 6시쯤 해서 저녁을 먹고 10시까지 어머님 옆에서 바느질을 한 후에 10시 반쯤 해서 아씨가 계시는 침실로 가서 대문을 걸까요? 하고 물었더니 걸라고 하시기에 대문과 현관을 건 다음에 제 방으로 와서 곧 잤습니다. 그때 김남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침대에 누워서 무슨 소설책 같은 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을 이야기해보라. 네, 그 후 몇 시간이 지났는지 자세히 알 수 없었으나 옆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저를 흔들어 깨우셨지요. 그래 눈을 떠보니 어머니는 무엇인가 대단히 걱정하는 얼굴빛으로 빨리 아씨가 주무시는 침실로 가보라고 하시기에 이상히 생각하면서 무슨 영문인가 하고 아씨의 침방으로 가보았습니다. 전깃불이 문틈으로 비추어 나오겠지요. 아씨 하고 두어 번 불러보았으나 아무 대답도 없기에 문을 방시히 타고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씨가 분홍빛 파자마를 입으신 채로 침대 옆 온돌 위에 반드시 쓰러져 있질 않습니까? 양말로 목을 졸라매고. 아 무서워라.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뛰어가서 세세히 말했더니 어머니도 놀라면서 빨리 2층에 올라가서 선생님을 깨우라기에 저는 겁에 찬 발걸음으로 층층대를 뛰어 올라가 처음에는 모 선생님을 깨우고 다음에 옆방에 계시는 유 선생님을 깨웠습지요. 그리고 가만히 있자. 그때 2층에는 전깃불이 켜 있었더냐? 아니에요. 모 선생님의 방, 유 선생님의 방, 두 방 다 전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모현철과 유시영은 누가 먼저 방에서 나왔던가? 모 선생님이 먼저 뛰어나왔습니다. 모 선생님을 먼저 깨우고 유 선생님을 깨웠으니까요. 그래서 모 선생님이 먼저 층층대를 뛰어내려가고 저와 유 선생님은 그 뒤로 따라 내려갔는데 저희들이 침실로 뛰어들어가자 모 선생님은 아씨의 시체를 안으면서 숨이 끊어졌다 하고 부르짖었었지요. 그때 유 선생님은 아씨의 시체 옆으로 다가가면서 아씨의 목에서 양말을 풀고 있는 모 선생님의 얼굴을 무서운 눈초리로 뚫어질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네, 지금 생각만 하여도 그것은 몸소리 쳐지는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두 선생님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서로서로 얼굴만 쳐다봤지요. 무서운 얼굴로 금시라도 맞잡고 싸울 듯이. 그리고 모 선생님이 아씨의 시체를 침대 위에 안아 올리려 하였을 때 유 선생님도 아씨를 안으려고 했기 때문에 두 분은 또다시 시체를 사이에 끼고 묵묵히 쳐다보기 시작하였지요. 그 후의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곧 파출소로 달려갔으니까요. 그때 현관은 잠겨 있더냐?
아니요,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걸었었는데. 대문은? 대문은 걸려 있었습니다. 유시영과 김남희는 퍽 친하게 지내든가? 그런 것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요즘 밤중에 김남희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던가? 없었습니다. 모현철과 유시영은 평소 몇 시쯤에서 자는가? 두 분 다 12시쯤 되면 주무시곤 하였습니다. 이번 살인사건에 무엇인가 이상스러운 점은 없는가? 없습니다. 식모의 진술. 증인은 중풍 환자라는데 전혀 걷지를 못하는가? 네, 작년 겨울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신불수로 조금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모현철은 그의 아내 김남희를 사랑하고 있었는가? 네, 사랑하시고 말고요. 김남희는 그의 남편 모현철을 사랑하고 있었는가? 네네, 둘이 다 서로 무척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모현철은 유시영이 자기 집에 와 있는 것을 좋게 생각하던가 나쁘게 생각하던가 글쎄 그런 것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유시영과 김남희는 무슨 정교 관계가 있는가? 보시는 바와 같이 언제든지 누워만 있으니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야죠. 그날 밤의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라. 네, 이쁜이가 10시 반쯤에서 제 옆에 누워서 잠든 후 저는 졸리지가 않아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고 있었지요. 저는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일 뿐이지 밤에는 태반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러는 동안 글쎄요, 어느 때나 되었는지 아마 새벽 1시가 거반 가까웠을 때입니다. 아씨의 침방에서 수근수근하는 말소리가 들려오므로 아마 2층에서 원고를 쓰시던 모 선생님이 내려오셨나 하고 별로 의심도 하지 않고 있었더니 이야기의 내용은 들리지 않던가? 제 방과 침실과는 조금 떨어져 있으므로 이야기 소리는 들려도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 한 15분쯤이나 지났는지 말소리가 점점 커지겠지요. 그때 아씨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남자라는 것은 알았으나 그것은 결코 모 선생님은 아니었습니다. 어째서? 모 선생님의 음성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유 선생님이 내려오셨나 하고 생각도 하여 보았으나 이런 한밤중에 아씨 침방에 내려올 유 선생님도 아니겠고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집에는 모 선생님과 유 선생님밖에 어디 남자라고야 있어야죠. 그러는 동안에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점점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마디 두마디 들리는 것도 같았으나 무슨 말인지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편에서 무엇인가 아씨에게 무척 애원하는 것 같은 말소리더니 갑자기 음성이 커지면서 하하하 하고 비웃는 소리가 들리겠지요. 그러고는 또 한참 동안 무엇인가 수군거리기에 이상도 하다. 이런 밤중에 대체 누가 왔을꼬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여 보았으나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남자의 목소리가 부쩍 커지면서 애초 당신은 나를 왜 사랑했단 말이오? 무슨 이유로 나를 했단 말이오? 하며 무척 성을 낸 말씨로 달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긴 귀를 잘 기울이지 않으면 알아듣기가 어려웠지만 그래 저는 이상한 일도 다 보겠군 하고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있었더니 이번에는 아씨가 유 선생 나가요. 빨리 이 방에서 나가라는데 누구를 불러도 괜찮습니까? 호호호 어리석은 사람 하고 비웃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뭐야? 하고 남자의 고함치는 소리가 또 한 번 나더니 다음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래 저는 이상스럽기가 짝이 없어서 무슨 이유로 지금 유 선생님과 아씨가 싸울까? 그리고 유 선생님과 아씨 사이에는 무슨 말 못할 비밀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제가 이런 자유롭지 못한 몸이 아니라면 곧 아씨 방으로 뛰어가서 보았을 것을 싸움도 이제는 그치고 해서 이쁜이를 깨울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실수였습니다. 어째? 싸움이 끝난 지 한 10분쯤에서 현관 열리는 방울소리가 들렸으니까요. 그때야 비로소 깜짝 놀라 이쁜이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어디 빨리 일어나야 말이지요.
응응 하기만 하지 이쁜이는 누가 안 와가도 모르는 잠뽀랍니다. 누군가 2층으로 올라가는 기색은 없던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김남희는 확실히 유 선생이라고 불렀던가? 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사나이는 틀림없는 유시영이었던가? 아씨가 유 선생이라고 불렀으니까 그것은 뭐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만일 그때 김남희가 유 선생이라 부르지 않았다면 어떤가? 그래도 그 사나이를 유시영이라고 생각할 텐가? 글쎄요, 그런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유 선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유시영이 김남희를 죽였다고 생각하는가? 아니요, 유 선생님은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퍽 온순한 분이지요. 그러나 아씨방에 유 선생님이 계셨으니까 모현철이 죽였다고는 생각지 않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 선생님은 아씨를 퍽도 사랑하였습니다. 주면 터질세라, 놓으면 깨질세라. 모현철의 진술. 증인과 유시영의 관계는 아무런 친원 관계도 없습니다. 유시영과 교제한 것은 언제부턴가? 유군의 학생 시절부터입니다. 어떠한 교제인가? 태반 문예상 교제였습니다. 유군의 처녀작이 나의 추천으로 발표되었을 때부터요. 증인의 아내 김남희와 유시영은 언제부터 교제하였는고? 역시 그때부터요. 지금부터 3년 전 겨울 유군이 나를 찾아와서 자기의 시를 추천하라기에 그 시가 상당하므로 어떤 잡지에 소개하였는데 생각건대 그때가 내 아내와도 처음 대면인 듯합니다. 증인은 어떠한 이유로 유시영과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아내가 청하기에 같이 있습니다. 유군은 아직 독신으로 빈곤할 뿐만 아니라 친척조차 없고 해서 더구나 내 집에는 빈방도 있고 해서 아내의 청을 들어주었을 따름이요. 살해 당시 증인의 거동은 6시에 저녁을 먹고 유군과 아내와 나와 이 세 사람이서 9시 반까지 아래층 안방에서 놀다가 유군과 나는 각각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12시까지 원고를 쓰고 그대로 서재에서 자다가 이쁜이가 깨워서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아래층에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는가? 자기 바로 전에 화장실에를 내려갔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침실로 가서 아내에게 잘 자라란 말을 했습니다. 그때 김남희는 무엇을 하고 있던가? 침대에 누워서 소설을 읽고 있었소. 그때 김남희는 무슨 말을 했던가? 먼저 자라고 말한 뒤에 자기는 지금 춘희를 읽고 있는데 나중까지 읽고 자야겠다고 내 아내는 소설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증인은 언제든지 서재에서 자는가? 원고를 쓸 때만 2층에서 자지요. 증인은 김남희의 시체를 앞에 놓고 유시영과 서로 싸울 듯이 흘겨보고 있었다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인가? 흘겨본 것이 아니오. 나는 그저 멍하니 유군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상한 이 살인사건에 대하여 머리에 떠오르는 가지각색의 의혹을 그 순간 가다듬어 보려고 노력하였을 뿐이요. 가지각색의 의혹? 자세히 말하면 어떤 의혹이었는가? 그 무서운 의혹은 이쁜이가 파출소에를 갔다 와서 잠겼던 현관이 열려있더라는 말을 들은 후부터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때까지 품고 있던 무서운 의문이란 대체 무언가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그만두고 증인은 김남희를 결혼 당시와 같이 사랑했는가? 그때보다 몇 배나 더 사랑하였소. 김남희는 증인을 사랑하고 있었는가? 네, 그러나 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제부터인가? 언제부터야? 언제부터냔 말이야. 유군이 우리들과 동거하게 되었을 때부터요. 증인은 김남희가 유시영을 사모하고 있던 사실을 아는가? 아오.
유시영도 김남희를 사모하고 있었는가? 그렇소. 그러면 증인은 김남희를 미워하고 있었을 테지. 그렇소. 그러나 아내에 대한 나의 사랑은 더 한층 굳세어졌던 것이요. 유시영을 미워하였는가?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무력을 더 한층 미워했던 것이요. 증인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래도 유시영을 증인의 집에 동거시켰던 것은 또 어떤 이유인고? 아내를 나의 손에서 잃어버릴 것을 염려한 때문이요. 유군을 쫓아버리는 것은 두말도 할 것 없이 아내를 쫓아버리는 결과를 매집으로. 유시영을 죽여버렸으면 하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살인사건이 돌발하지만 않았던들. 김남희를 죽일 생각은 안 했던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 살인 계획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편적으로 에이 죽여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얼핏 머리에 떠오른 적은 없느냐 말이지. 그러니 말이지만 그런 적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서운 생각이 설사 떠오를지라도 아내를 볼 때마다 곧 염두에서 사라지곤 하였습니다. 아내는 아직 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버린 것은 아니고 그저 어떡할까 하고 마음으로 망설이고 있었던 때문이지요. 그것은 아내의 태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내의 시체를 본 순간 품었던 이상한 생각. 그것은 만일 이와 같은 형편에서 아내를 살해할 자가 세상에 있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나 자신일 것이다. 그런데 남이가 교사를 당했다? 이것이 그 순간 품었던 나의 의혹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무서운 모함에다 넣으려고. 그러면 증인은 김남희 살해사건에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말인가? 하여튼 내가 이 살인사건에 관계가 있던 없던 그것은 조금도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지금 나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관심사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남이의 죽음 그것뿐이요. 그리고 범인을 잡는 것은 당신들이 직분이겠고 나는 지금 당신들의 물음에 대하여 대답할 용기도 없을 뿐더러 또 기력조차 없습니다. 나를 속히 돌려보내 주시오. 피곤할 대로 피곤한 나의 몸과 머리는 지금 극도의 안정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증인은 지금 감정을 낸 모양이나 그러나 우리들은 충실히 사건을 심리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리고 권리도 가지셨고. 아니 물론 이런 때에 증인의 감정이 상한 것도 무리는 아니나 그러나 우리들은 사법관으로서 대강이라도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또 심리를 진행시키려면 하는 수 없이 증인의 증언이 필요한 만큼 부인하면 부인한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만한 도리는 증인도 잘 알 것 같은데. 네, 조금 흥분되어서 나는 김남희를 살해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식모의 신문조서인데 증인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고?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또다시 유군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나는 아내의 시체를 접하였을 때 이런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남이에 대하여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나와 유군이요. 그러나 유군은 남이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없습니다. 남이를 살해해야 할 동기는 도리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겠지요. 그래서 현관이 열렸다는 사실을 보아서 나는 혹시 강도가 들어오지는 않았나 하였으나 유시영이 죽였다고는 믿어지지를 않는가? 사실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왜 죽였는가도 알 바가 없을 뿐더러 유군이 사람을 죽이다니. 그러면 증인은 김남희 살해 범인에 대하여 아무도 생각나질 않는가? 네, 전혀 모르겠습니다. 증인과 피해자 김남희와는 연애결혼이었던가? 중매결혼이었습니다. 유시영의 진술. 피고가 김남희를 알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학생 시대부터요. 김남희와 맨 처음에 대면한 것은 어디선가? 평양극장 뒷문이요. 김남희는 배우였는가? 가극 배우였습니다. 피고와의 관계는 연애관계였습니다. 김남희는 어떻게 모연철과 결혼을 하였는가? 나는 구차한 일개 서생이었으며 모 선생은 집안이 넉넉할 뿐만 아니라 그때는 벌써 문단의 중견 작가였던 때문이었습니다. 김남희는 나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가하였습니다.
모연철을 알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3년 전이요. 김남희가 결혼한 겨울 나는 남희를 다시 한번 만나고자 작품 추천을 구실로 하여 모 선생을 방문하였고 상금까지 교제해 왔습니다. 그러면 피고가 모연철이 집으로 옮아오기까지 김남희와의 관계는 둘이의 사랑이 다시 계속되었지요. 그러나 남희는 사람을 속이지 않겠다고 이제 와서 또 모 선생을 속일 수는 없다고. 사실 남희는 정숙한 여성이었습니다. 나와 그녀는 영혼으로 맺어져 있고 모 선생과 그녀는 단지 육체적으로 맺어져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런 생활을 근 2년이나 계속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여가면서 우리들은 때때로 밖에서 만나곤 하였지요. 그러는 가운데 남희는 나의 구차한 생활을 차마 못 보겠다고 집에 빈 방이 있으니 같이 와서 살자고 누나가 어린 동생에게 타이르듯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처음에는 몇 번이나 거절을 했습니다마는 한솥에 밥을 먹고 같은 지붕을 쓸 수 있다는 걷잡을 수 없는 유혹이 마침내 나로 하여금 그들과 같이 동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모연철이 집으로 와서도 김남희와의 관계는 깨끗했는가? 그렇습니다. 모연철은 피고와 김남희와의 그와 같이 깨끗한 관계를 알았던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을 오해하고 있는 듯한 태도가 보였습니다. 피고는 모연철을 미워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미안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피고는 그날 밤 2층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이네의 시 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에 잤는가? 12시 15분쯤에 취침했습니다. 그때 옆방에 있는 모연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생각이 안 나는가? 안 납니다. 아래층에는 한 번도 안 내려갔었는가? 안 내려갔었습니다. 피고는 김남희의 시체를 사이에 끼고 모연철과 한참 동안 서로 흘겨보고 있었다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선가? 모 선생이 죽였다고 생각한 때문이요. 어떠한 까닭으로 그렇게 생각했는가? 별달리 까닭은 없었지요. 시체를 본 순간 나는 그렇게 직감하였습니다. 자세히 말해보면 모 선생은 우리 둘을 오해하고 있었지요. 표면으로는 무관심한 듯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행용할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자기의 마음을 피력하여 모 선생의 오해를 풀고자 하였으나 그럴 때마다 나는 선생이 무서웠습니다. 그 결과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선생은 성질이 결코 담백한 분이 아니고 음험한 분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내가 만일 모 선생이랄 것 같으면 그렇게도 무관심한 태도는 도저히 취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선생은 남이에게도 단 한마디 질투의 말조차 건넨 적이 없다고 하니 그것은 너무도 부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식모의 증언을 피고는 어떻게 생각하는고? 살인 현장에 피고가 있었다는 식모의 증언을 피고는 대가절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야. 네, 나는 그와 같은 허황무실한 증언에 대하여 어떻게 나 자신을 변명하여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이쁜이가 나를 깨울 때까지 내 방에서 자고 있었으니까요. 자고 있던 내가 남이의 침방에 내려가서 남이와 수근수근 이야기를 하고 언쟁을 하다가 결국 남이를 교살했다는 말씀이지요. 내가 나의 이 양손으로 남이의 잘숙한 목을, 그 새하얀 목을, 그 예쁜 목을 이렇게 눌렀다는 말씀이지요. 거짓말이요. 식모는 거짓 증언으로 현명한 재판관 여러분을 꾀하려 하는 것이요. 생각건대 그 죽어가는 늙은이는 아마 꿈을 꾸고 있었던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남이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남이를 내 손으로 어찌 죽일 수가 있으며 무슨 이유로 죽였겠습니까? 재판관 여러분이요. 나는 지금 신명에 서약하고 다만 진실만을 여쭙고 있습니다. 대관절, 그 늙은이는 나에게 어떤 원한이 있기에 그런 허공무실한 증언을 하였는지. 식모는 피고를 미워하는가? 그럴 리가 있겠다고는 추호도 생각지 않습니다.
김남희는 피고와 모현철 중 누구를 더 한층 사랑했는가? 물론 나지요. 남희는 모 선생을 사랑한다기보다 믿는 편이 더 많았습니다. 피고는 모현철을 죽이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절대로 없습니다. 김남희는 남희는 나의 생명 그것이요. 그러면 피고는 어디까지든지 김남희 살해 사실을 부인하는가? 내가 부인하든 승인하든 결과는 마찬가지지요. 그 늙은이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어떠한 심증을 얻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나는 달갑게 상당한 형벌을 받겠소. 그러나 한 가지 말해둘 것은 나를 벌하는 당신들 자신이 무서운 범죄자가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바는 김남희가 살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아니고 김남희의 죽음이라는 사실뿐입니다. 피고는 아까부터 김남희를 죽일 동기가 없다고 말했지만은 피고에게도 살해 동기가 충분히 있지 않은가. 그날 밤 피고는 피해자 김남희에게 육체 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김남희는 보기 드문 정숙한 여자였으므로 피고의 요구하는 바를 단 한마디에 거절하고 커다란 소리로 사람을 부르려 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조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피고는 모욕을 참을 바 없어서 말이라니 할 탓에 달렸다더니 참 그것도 그럴듯하오. 잠자고 있던 내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남이의 목덜미를 눌렀을는지도 모르겠소. 북이 이상이 소위 김남희 살해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범죄의 특징은 흉기인 피해자의 양말 이외에는 하등의 물적 증거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완전 범죄에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기인 양말이 피해자의 소지품이란 점으로 보아 이 범죄가 무살인지 고살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재판소에서는 물적 증거를 잡을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재판소는 하는 수 없이 외부 범인서를 지지하여 그 이듬해 4월에 증거 불충분으로 유시영 씨는 무죄 방면이 되고 한편 모현철 씨는 이듬해 12월에 비관 끝에 부인의 뒤를 따라간다는 유서를 남겨놓고 해금강에서 투신 자살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시영 씨는 지금도 평양에 있으며 동양신문에 조선시조의 제은미라는 긴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김남희 살해 사건은 아직까지 하나의 흥미 깊은 수수께끼인 채로 남아있으나 우리들 추리소설 팬으로서 이 살인사건을 다시 한번 고찰해 볼 때 과연 그것을 한 개의 수수께끼인 대로 영원히 남겨두어야 할 것이겠습니까? 열성 있는 응모를 절망하는 바울시다. 19XX년 9월 9일 괴인사 경백 유시영 현상 응모 평양 한 모퉁이에는 거의 침식을 잊어버리고 추리소설 잡지 괴인 10월호를 한 권 앞에다 펴놓은 다음에 꼭 3주일 동안을 비상에도 충혈된 눈동자로 매일처럼 뚫어질 듯이 노려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의 해말쑥한 얼굴에는 무서운 긴장 끝에 습격하는 극도의 피로와 1분 1초를 아까워하는 초조와 그리고 사상의 곤궁과 이런 것들이 서로 얽히고 살이어서 조금 과장하게 표현한다면 마치 종로 네거리의 교통과 같은 일대 혼잡을 이루고 있다. 그러다가는 또 미친 사람 모양으로 잡지를 집어던지고는 방안을 헤매는 것이었다. 헤매다가 기진맥진하면 그만 자리에 쓰러져서 핏줄기 뻗친 두 눈으로 멍하니 천장을 쳐다보면서 내일이 마감날, 내일 밤 12시까지는 아직도 34시간이 남았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3시를 친다. 34시간. 나머지 이 34시간 동안에 나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모현철 범인서를 세워야 한다. 모현철이가 김남희를 죽였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된다. 해야만 된다. 해야만 된다. 이 연병 환자의 잠꼬대같이 부르짖어 마지 않는 사나이. 그가 바로 저 김남희 살해 사건의 관계인물, 증거 불충분으로 말미암아 무죄 방면이 되었던 시인 유시영, 그 사람이었다. 유시영이 잡지 괴인에 실린 현상 모집 광고를 본 것은 벌써 3주일 전의 일이다. 자기의 성명을, 가명도 아니고 본명을 그 불길한 살인사건에서 다시금 발견하는 순간 괴인사 사장이라는 놈이 목덜미를 잡아주고
한참 동안 힘껏 두들겼으면 하는 충동을 억제하면서 결국 그 밉살스러운 현상 모집에 자진하여 응모하겠다고 결심하기까지 무서운 번민과 폭풍우와 같은 열정이 그를 휘덮어 눌렀던 것이다. 이 두 번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이제 다시 한번 그 살인사건을 생각해보자. 이 몸에 흐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무섭고도 저릿저릿한 혐오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리라. 김남희를 대신하여 복수하리라. 적어도 나에게는 일반 응모자들에게 비하면 가장 유리한 특전이 있다. 관계 인물 중 유시영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나 자신과 모현철과 그리고 김남희 이 세 사람뿐이다. 그리고 모현철과 김남희는 죽었다.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유시영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해야만 된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억지로라도 모현철 범인서를 확립시키고 유시영 범인서를 말살시켜야만 된다. 마감날까지는 지금부터 3주일 이상의 여유가 있다. 그러나 그 3주일 동안이라는 시일은 어느덧 지나가고 마감날이 내일로 닥쳐온 10월 30일 오후 3시로다. 모현철, 그 음수와 같은 모현철. 유시영은 또다시 잠꼬대처럼 부르짖기 시작하였다. 나는 잘 알고 있다. 김남희를 죽인 적이 없는 나 자신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남이의 하얀 목을 누른 자는 누군고? 이뿐이? 이뿐일 순 없다. 식모? 그 전신불수인 식모가 어떻게? 그러다가는 모현철 하고 중얼거린다. 그러나 잠가놓았던 현관이 열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나? 재판소의 의견과 같이 역시 범인은 외부에 있었던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는 만무하다. 남이를 죽인 자는 모현철이 죽였다. 유시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버와 모자를 되는 대로 주워 입고 주워 쓰고 휘청거리는 다리로 집을 나섰다. 그는 거기서 더 생각할 여유와 기력을 갖지 못하였다. 죽을 것 같았다. 찬 공기를 마시고 정신을 가다듬을 셈으로 집을 뛰쳐나온 유시영은 이번에는 그와 반대로 정신을 마비시킬 셈으로 카페 모로코의 문을 열었다. 컴컴한 박스 한 모퉁이에서 그는 칵테일을 마셨다. 위스키도 마셨다. 잔뜩 취해서 모로코를 나선 때는 수많은 전등불이 매연 속에서 껌뻑껌뻑하였다. 갈짓자 걸음이다. 어디를 걷는지도 모르고 헤매는 듯이 걸었다. 자동차 운전수가 꽥하고 고함을 치면서 지나갔다. 남이를 죽인 자를 모현철이라고 가정하면 그는 대관절 어떻게 죽였을까? 저 전신불수인 늙은이는 내가 그때 남이의 침실에 들어가 있었다고 증언했겠다. 남이가 날더러 유선생 나가요. 빨리 이 방에서 나가라는데 하고 고함을 쳤다고 그 미친 늙은이가 증언을 했겠다.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모현철은 어떠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그는 그때 대신국 옆 넓은 신장로로에서 모란봉 쪽을 향하여 걷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일순간 우뚝하니 섰다가 담배를 붙여물고 외투깃을 세운 다음에 다시 휘청거리며 걷기를 시작하였다. 달밤이었다. 봉천 가는 급행열차가 보통벌을 북으로 내닫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시영 범인설은 성립되나 모현철 범인설은 성립이 아니 된다. 그러면 내가 남이를 죽였는가? 내가 죽이고 나도 모르는 몽유병? 그는 온몸이 떨림을 깨달았다. 눈앞이 캄캄해진다. 그렇구나. 내가 죽였나 보구나. 몽유병. 이 양손이 남이의 목을 눌렀구나. 그러고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나. 그는 우뚝하니 서서 양손을 달빛에 비춰보았다. 떨린다. 그렇다. 그렇지 않은가? 유시영 범인설을 승인하는 순간 모든 의문과
모든 모순은 순순히 해결된다. 저 식모의 증언도 결코 거짓은 아니었다. 나는 몽유 중에 나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남이에게 요구했던 것이로구나. 세상에는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하는 것처럼 두려운 것은 없으리라. 달빛에 두 손을 비춰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유시영의 공포도 그것이었다. 그리하여 대체 몇 시간이나 지났는지 을밀대 난간에다 몸을 기대고 공포에 떠는 시선을 멀리 발밑 능라도에 던졌던 그때였다. 그것은 실로 이상한 광경이었다. 능라도 남쪽 줄거리만 남은 수양버들 밑에서 난데없는 두 줄기의 불빛, 마치 도깨비불과 같이 새파란 두 줄기의 불빛이 떨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그 불빛이 둘러싸고 시커먼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지를 않은가. 뭘까? 유시영은 잠깐 호기심에 끌려 바라보다가 자기도 알지 못하게 불현듯 발끝이 움직이는 대로 또 따라갔다. 기나긴 계단을 위태로운 걸음으로 비틀비틀 부병로 쪽으로 내려갔다. 수도국 다리를 건너서 능라도에 들어서니 저편 남쪽 수양보들 아래서 검은 그림자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양이 마치 꿈결같이 바라보이는 것이다.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려왔다. 이 밤중에 이런 곳에서 대관절 무엇을 하는고? 잠시 동안 그는 김남희 살해 사건을 잊은 듯이 넓은 모래밭을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그 이상스런 두 줄기의 불빛을 따라 걸어갔다. 대체 무엇들을 하고 있느냐 말이야. 그리 중얼거리면서 그는 불빛이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람들 뒤로 돌아가서 약간 키를 높이고 목을 늘려 넘겨다 보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첩첩이 쌓여 잘 보이지를 않는다. 뭘까? 유시영은 군중을 헤치고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고는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뭔가 했더니 야간 촬영이로군. 대동강변 부병루를 산보하는 이수일과 심순애의 한 장면이었다. 흰 줄이 박힌 학생모를 쓰고 망토를 입은 수일이가 두 줄기 광선을 얼굴에 받아가면서 천공에 걸린 달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원망하는 것도 같고 저주하는 것도 같고 만상의 천리를 자기 혼자만이 깨달은 듯한 얼굴이다. 그렇게 생각한 탓인지 이수일로 분장한 배우의 얼굴이 어딘가 임마누엘 칸트와도 같다고 느낀 유시영은 지나간 3주일 동안 잊어버렸던 웃음을 그제야 찾은 듯이 후 하고 웃어버렸으니 채플린 수염을 기른 감독씨에게 꾸지람을 들은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또 한편 순애는 아주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머리를 숙이고 어깨를 흔들면서 쥐었던 손수건을 물어뜯는다. 유시영은 쭉 하고 찢어지는 명주 손수건이 너무나 아까워서 또 한 번 후후 하고 웃고 또 한 번 꾸지람을 받았다. 웃음이 아랫배에서 자꾸만 뛰노는 것이었다. 무엇이 그리도 우스운지는 모르는 일이건만은 장한몽은 점점 클라이맥스로 들어간다. 악귀와 같이 변해버린 이수일이 하늘의 달빛을 우러러 심순애의 변심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부여잡는 심순애를 탁 차버리고 간부하고 부르짖으며 달빛의 희미한 수도국 다리의 청루벽 쪽으로 사라지는 클라이맥스의 신이었다. 순애야, 너와 같이 산보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 너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장면은 순순히 잘 되었으나 마지막 장면인 수일씨, 내가 만일 그에게 시집을 간다면 수일씨는 어떡할 작정이에요? 라는 액션이 끝나자마자 극도로 격분한 얼굴로 수일이가 순애를 떠밀치고 그러면 너는 결국 김중배에게로 시집을 갈 셈이로구나 하며 오른발을 들어서 심순애의 허리를 차는 양을 하였다. 그러나 그때 불행히도 채플린 씨가 고함을 쳤다. 안 됐어! 안 됐어! 좀 더 힘껏 차 힘껏! 자, 다시! 명배우 제씨 면목이 없는 듯이 머리를 긁는다. 게다가 구경꾼이 많은지라 수일군은 반항하려는 듯이 한번 채플린 씨를 흘겨보았다. 울고 있던 순애 양은 빵긋 웃는다. 눈물을 흘리면서 수줍게 웃는 것이다. 유시영도 어이가 없어서 허허 하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시작! 하고 채플린 씨가 명령한다. 수일군이 조금 어색한 몸짓으로 다리를 들어 순애양의 호리호리한 잔허리를 차는 액션을 하였을 때 유시영은 그만했으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채플린 씨는 무엇이 마음에 맞지를 않는지, 아마 아까 수일군이 한번 흘겨본 것이 잘못인지 틀렸어 그게 뭐냔 말이야. 그러고도 제법 인류배우라고 3번씩이나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류배우를 쓰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걸. 좀 더 실감을 갖도록 차지를 못해? 연극과 같네. 그래, 연극과 같아. 채플린 씨의 입버릇도 사나웠으나 수일근의 용기도 칭찬할 만하였다. 물론 연극이죠. 당신은 영화감독이 아니고 살인감독인가 보구려. 구경꾼들은 하하하고 웃었다. 그러나 유시영은 언제까지나 그들과 더불어 웃고 있을 수가 없었다. 모자를 벗어주고 수도국 다리로 향하여 달빛이 낮과 같은 모래밭을 다른박질 치고 있었던 것이다. 살인감독, 살인감독,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으며 단 한숨에 다리를 건너간 유시영은 지나가는 차를 잡아타고 소리를 쳤다. 만세! 유시영 만만세! 모연철 범인설 성립! 만세! 섣달 15셋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조반도 먹을 사이 없이 집을 뛰쳐나온 유시영은 주먹을 부여쥐고 눈보라치는 거리를 비조와 같이 달려간다. 지물상을 지나고 양화점을 지나고 과자빵을 지나고 철물점을 지나고 그 다음이 그의 목적지인 광명당 서점이다. 유리창을 드르르 열고 서점 안으로 들어선 유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 추리잡지 괴인 신년호는 아직 안 나왔어요? 하고 황급히 물으니 안방에서 조반을 먹고 있던 늙은 주인은 이제 방금 와 닿았습니다 하고 일어서면서 아직 짐도 풀어놓지 않은 소포 꾸러미를 가지고 나온다. 늙은이가 소포 꾸러미를 터치는 동안 유시영의 가슴은 잠옷 떨릴 뿐이었다. 그러나 늙은이는 그의 초조해야 하는 마음도 모르는 듯이 서투른 솜씨로 한참이나 우물쭈물하다가 드디어 꾸러미를 펼쳐놓았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괴인을 눈앞에 펼쳐놓을 용기를 갖지 못하였다. 그 가운데서 한 권을 덥석 잡아준 다음에 대금을 지불하고 또다시 눈보라치는 거리로 뛰쳐나왔다. 뛰쳐나와서 그는 부살같이 자기 집을 향하여 다른박질을 쳤다. 다른박질을 치면서 불현듯 그의 양손이 괴인을 폈던 그 순간 그는 멈칫하고 걸음을 멈췄던 것이다. 당선, 유시영 씨. 우와! 우와! 그는 미친 듯이 고함을 치고는 또 나는 듯이 달려간다. 1시간 후 유시영은 희열에 넘치는 얼굴로 앞에 놓인 괴인을 언제까지든지 들여다보고 앉았다. 선자 백상몽의 말. 지난 10월호에 모집한 추리현상 응모는 실로 괴상산적의 관을 이루었습니다. 하나하나씩에 대한 검토는 지면 관계로 말미암아 할 수 없으나 개괄적으로 평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 범인설. 이것은 대체로 당시 재판소에서 취하였던 의견과 같은 것인데 전신불수인 식모의 증언을 허위가 아니면 착각이라고 하고 따라서 절도나 강도의 범행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외부 범인설을 취한 분은 대단히 적었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안으로 자물쇠를 채웠던 현관을 어찌 외부로부터 열 수가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설은 만족한 해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2. 유시영 씨 범인설. 이것은 유시영 씨의 증언을 허위라고 생각하는 한편 만일 그의 증언이 진실하다고 가정하면 유시영 씨는 두말도 할 것 없이 몽유병자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시영 씨는 자기도 모르게 아래층 침실로 내려가서 김남희와 언쟁한 끝에 의가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양말로 목을 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유시영 씨를 몽유병자라고 하더라도 범행 후 2층으로 올라갈 때의 발자국 소리는 적어도 보통 시의 그것과 똑같을 것이거늘 몽유병자가 고의로 발자국 소리를 숨겨가면서 계단을 올라갔다고 해야 어찌 상상할 수 있으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모는 그런 발자국 소리를 못 들었다 하니 이 점을 어떻게 해석할 텐가.
3. 모현철 씨 식모 공범설. 모살이라도 동기는 질투. 이상 두 개의 의견에 비하면 비교적 그럴듯한 견해입니다. 그러나 비밀이 무서운 살인을 하고자 하는 자가 아무 관계없는 여자인 식모와 짝을 지어 이를 종범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주범의 입장을 위태롭게 하는가를 과연 그는 생각하지 못하였을까? 단독으로 죽일 생각을 못하였을까? 4. 모현철 씨 단독 범인설. 이상과 같은 점으로 보아 선자는 당선자 유시영 씨와 같이 모현철 씨 단독 범인설에 가담하는 바울시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가장 흥미있는 사실은 당선자 유시영 씨는 문제의 김남희 살해 사건의 관계자인 유시영 씨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사건 이래 동 씨가 받고 있던 무서운 살인 혐의가 이번의 이 음모로 하여금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선자는 믿는 바울시다. 그리고 유시영 씨는 일반 응모자 제 씨에 비하면 어느 정도의 특전을 갖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모집 규정에 이분의 것을 채용치 않겠다는 특별 규정이 없었으므로 당선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을 위하여 특별히 집필하여 주신 유시영 씨에 대하여 만폭의 감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